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좀 성실하게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업에서 나온 내용들이 또 이제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평가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 수업이다 생각하시고요. 성의껏 성실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그 1단원이죠. 여기 파트에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거는 이전에 선사시대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자, 최초의 국가입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었다고 알려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요. 자, 삼국유사에서 처음 원국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아실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였던 일연이 있었던 역사서인데요. 여기 삼국유사가 되게 중요한 점은요. 삼국사기에는 이런 신화적 요소를 많이 안 넣었어요. 근데 전설이라던가 민담이라던가 이런 신화 같은 거를 삼국유사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 이거 말고도 이제 고려 시대의 이제 제왕운기, 그리고 조선 시대의 동국여지 승람 등에도 삼국유사와는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고조선 건국 신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고조선에 이제 대해서 하는데, 이 고조선이 있고, 여러분 또 이제 뭐가 있다? 조선이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고조선을. 고조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마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뒷날 있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세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한다면요, 삼국유사에선 조선이라고 나왔어야죠. 근데 삼국유사에서도 고조선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뒷날의 기자조선이라든가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이 세웠던 조선, 이것은 고조선으로 기록을 해뒀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이 고조선을 구분할 때 위만조선도 다 고조선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봐가지고요, 근세 조선왕조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데 이 신화라는 건요,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대인의 시각에 맞도록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신화라는 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 하늘에서 어떻게 사람이 내려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고대인의 시각이나 고대인의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면에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 역사적 사실을 고대인의 시각에 맞도록 꾸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고대인의 시각에 맞도록 꾸며진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100% 거짓말이냐? 그거 아니고요. 사실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에 근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환인이라는 천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천신의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라고 있었는데, 이 환웅은 맨날 땅만 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뭐라는 거야? 아들아, 왜 넌 자꾸 땅만 보니? 그러니까 환웅이, 저는 지상에 내려가 이 지상의 사람들을 한번 다스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이, 알았다, 내려가거라 하면서 하늘에서 환웅과 그 일행이 내려오게 됩니다. 물이 3천을 끌고 내려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환웅은 천신의 아들이다. 바로 뭐다? 천손사상이라는 거죠.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거는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에 담긴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환웅과 그 일행은요,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야? 딱 와서, 야, 너희 내 말 따라. 우리의 지배를 받아.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니네가 뭔데? 하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혹은 그런 데서 당위성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혼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는 풍백우사, 운사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자, 풍백은 이제 뭐다? 풍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을 다스리고,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을 다스립니다. 바람, 비, 구름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농경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이민 집단은요, 기본적으로 농경을 중시하는 농경민이었을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는데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을 만들어 달랍니다.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데 이제 환웅이 뭐라는 거야? 그래, 사람 만들어 줄게. 사람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한다? 야, 너희들 100일 동안 동굴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버티면은 사람 만들어 줄게. 자,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버티면 사람이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이처지에 실릴 일이죠. 아, 이것만으로 신화는 뻥이야. 아우,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도 일련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곰과 호랑이가 정말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곰과 호랑이라는 건 뭔가의 상징이라는 거죠. 바로 뭐다? 토테미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석기인들의 신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테미즘, 즉 뭐다? 특정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기아 타이거즈. 그러면서 호랑이들이 거인을 이겼다. 롯데 자이언츠 이겼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호랑이가 이긴 겁니까? 호랑이로 상징되는 무엇이죠? 거인으로 상징되는 무엇이고요. 마찬가지로 곰으로 상징되는 집단이 있었을 거고 호랑이로 상징되는 집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환웅한테 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이 집단들은요, 아마 여기에 토착 세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신석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겠죠.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환웅과 그 일행은요, 아마도 발달된 청동기를 지니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을 겁니다. 청동기를 지닌 집단들이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신석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아우, 저 미개한 놈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환웅이 딱 했을 때, 야, 너희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해줬을게 했을 때, 곰으로 상징되는 집단은 이걸 받아들였고 호랑이로 상징되는 집단은 이걸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화적으로 봐도 이건 불공정 게임입니다. 왜 불공정 게임일까요? 호랑이하고 곰인데요. 곰하고 호랑이는요. 곰은 잡식동물이고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에요. 곰은 뭐 풀 먹고 어떻게 버틸 건덕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호랑이는 그게 안 된다고요. 애초에 환웅은 이 곰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자로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여자로 만듭니다. 이 환웅 대단하죠? 이 속셈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낳은 이 여자로 테이크하고 만든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얘기는 뭐다? 곰으로 상징되는 집단과 환웅으로 상징되는 집단이 결합을 했다. 그 결과 나타난 사람이 당군왕검이고 이 당군왕검이 뭘 세웠다?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거죠. 이 당군왕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바로 뭐다? 당군왕검은 제정일치 사회라는 겁니다. 이 당군이 뭐를 얘기한다? 제사장을 얘기하고요. 왕검이 뭐를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다? 정치적 지배자, 제사의 제, 정치의 정, 그것이 일치한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재정일치사회입니다. 이 재정일치사회는요,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까지 겸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치킨집을 해도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막 전문적으로 막 나눠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쩔 땐 뭐도 해요. 뭐 카운터 가서 계산도 하고요. 어쩔 땐 호프잔도 나르고, 어쩔 땐 치킨 포장도 하고, 닭도 튀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문적 역할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지도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요. 또 정치적 지도자가 자기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당위성을 어디서 찾는다? 이 종교적인 거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군안검이란 이런 호칭은 아마도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는 호칭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당군안검이란 호칭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보죠. 그래서 거기 삼국유사를 보면 단군이 1000살도 넘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1대 단군안검, 2대 단군안검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온 게 아닌가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발전 내용 보죠. 자, 이 고조선은요, 이 주변 지역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이념을 내세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교과서를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는 지도를 보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고조선 물론 문화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요. 문화범위라고 되어 있어. 이게 고조선 영토군은 와 만주 한반도 북부를 거느리는 아주 대단한 국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화범위는요 고조선과 그런 유사하거나 고조선의 문화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라는 거지 이것이 고조선의 영토라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그 지점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특정 하나의 문화를 가진 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고, 그 시대에 이럴 만한 집단은 아마도 고조선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범위하고 오늘날의 영토 개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거야. 아니면 고조선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또 이런 교류나 갈등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00년 후에 저기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특정 지역을 발굴했는데 한글 간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지은 거죠. 요것은 한국이 미국 서부를 지배했다는 증거다. 단지 한글 유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료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가 겸해야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데 사실 고조선은 그 증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에 관련한 범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유물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이게 왜 미송리식이면 평남북도 미송리라는 곳에서 이게 출토가 됐어요. 특징은 그냥 민무늬 토기예요, 사실. 근데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모양으로 목이 달려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미송리식 토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파형 동검, 저번에 청동기 시간에 여러분은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고인돌입니다. 근데 고인돌이라고 해서 다 이거 되는 건 아니고요.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만 얘기합니다. 근데 요 세 개가요 나오는 범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겸하는 특정한 문화 집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고조선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인돌을 저번에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고인돌에 사실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는 탁자 모양이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고요. 요거는 바둑판 모양이다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남방식 고인돌, 이거를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도 이게 좀 나타나고요, 북쪽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남방식, 북방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요, 한강을 끼고 이북 지역엔 이게 많고요, 그 이남 지역은 이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광주 지역에도 고조선 고인돌이 있고요. 저기 고창이라던가 화순 같은 데에도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인돌의 한 40% 정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인돌 숫자가 진짜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인돌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고조선 발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고조선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세졌다는 거죠. 세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선이 중국에 접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위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옛 기자의 후에 조선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바라본 거고요. 주나라가 쇠약해진 걸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이고 동쪽의 땅을 공략하라자 조선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력을 일으켜 연을 치고 주황시를 받들려 했다. 대부 예가 간언하여 멈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막 종속된 것 같고, 근데 중국에서는 다 그렇게 써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고조선을 중국에 마치 무슨 신하 나라처럼 써놨어요. 실제 그랬을 수도 없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얘는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진이 천하를 병합한 진시황 때 얘기해요. 몽염을 보내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 조선왕 부가 즉위했는데, 준을 두려워해서 복속하여는 따라가지는 않았다. 이건 그냥 그러니까 진나라에 앞으로 잘 따를게요 얘기했지만 진나라에 가거나 혹은 진시황을 보러 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걸 중국을 우리나라가 이제 상국으로 모시고 한 역사는 길지만요, 실제 왕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황제한테 인사드렸던 케이스는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려시대에나 좀 있을까요?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즉위했다. 선생님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조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했다. 중국이 이때 전국 칠흥이라고 7개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 전국 칠흥이란 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었고요. 전쟁 한번 벌이잖아요. 그러면 10만, 20만으로 10만, 20만 대군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전쟁의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연나라와 대립을 시도한다는 거는요, 고조선도 나름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연나라가 전국 칠흥 중에 좀 약해. 좀 뒤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가 전국 시대 혼란기에 한 거의 수백 년을 버텼다는 건 얘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나라와 대립할 수준이었다. 자, 한번 보죠. 부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인 준왕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단군왕검이라면 이전에 단군왕검 그런데 이제 왕이라고 호칭하고 그 왕이 세습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세습이 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거는요, 그 왕의 권력이 굉장히 나름대로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죠.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힘센 제후라던가 신하가 왕위를 차지하는 경우는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엄청 흔한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왕이 된다가 가능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게 힘이 있었다는 거고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부 장군, 여기서 이제 안 나오는 대부예라는 사람이 연나라 공격하는 걸 말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부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앙정계의 고위직들을 일컫는 겁니다.
뭐 조선시대 봐도 뭐 가헌대부 이런 식으로 호칭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이 있었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중국 한나라하고 전쟁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의 호칭 보면 뭐 무슨 상, 니계상, 뭐 영어, 장군, 성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다 한마디로 또 얘네들이 장군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상과 같은 전문적인 관료 집단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중국 연나라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천기 문화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국가 체제가 이제 정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이제 16에서 17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만이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진안교체기. 자,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이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나라가 이제 문제는 통일하고 나서 오래 못 버텨요.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초나라, 항우가 세웠던 초와, 그 다음에 유방이 이끌던 한나라가 싸워가지고 결국 한나라가 승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전쟁이 또 한 3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 과정에서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한나라가 자리를 잡는 이 수십 년간의 사이에서 100골이 산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 나면요 정말 피폐해집니다. 전쟁은 한두 푼 들은 것들도 아니고 사람도 전쟁에 끌려가고 이러니까요. 중국의 사람들 중에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고조선으로 넘어오는 유임이 증가하죠.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 1000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중국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받아올 때 고조선 오지마 임마 가 1000명이나 됐고 뭐 하는 거야 한다는데 이유가 있었죠.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데 그 웰컴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이민들 인구가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들이 고조선보다 발달된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 위만이요 고조선에 넘어왔던 중국인들과 자신의 무리를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원래 박힌 돌이었던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해버려요. 우리나라 최초의 쿠데타 기록입니다. 왕위를 찬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기를 뭐라고도 부른다? 위만조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17페이지입니다. 자, 위만조선은요, 일단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철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철발하게 정복 활동을 벌이죠. 주변을 소국들이나 부족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과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잠깐 이걸 얘기를 할게요. 자, 지도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요. 여기 중국의 한나라 있죠. 한나라가 있고, 여기 고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고조선 남쪽에 보면 진이라는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소국들의 연합체일 수도 있고 하는데, 한국 역사에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진입니다. 이 진 사이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중개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바다 건너가면 되잖아요. 이 시대에 바다 건너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고조선이 떡 하고 한나라와 사이에 딱 껴있네요. 야, 너희 한나라에 물건 팔고 싶어? 우리 거쳐서 팔아. 한나라에서는 진나라하고 무역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물건을 넘기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나라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아니 너희가 뭔데 주변에
소국들을 마구 정복을 하고, 그리고 지인이 우리랑 우리를 섬기고 싶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조공바치고 싶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막아? 이게 이제 이용 내용이죠. 유동태수가 외신의 약조를 맺어 우리 이제 한나라 섬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오랑캐를 시켜 뭐 도둑질하지 않고 오랑캐 군장들의 천자를 보고자 막지 않도록 하겠다. 그 오랑캐 군장들 아까 진 같은 곳이죠. 약조를 통해 많이 군세 위사를 저물어 얻고 그 방면에 소읍을 침략해 항복시켜 정복활동 벌였다는 거예요. 아들지나 우고왕이 이르서는 한의 유망민을 끌어들이고 한나라로부터 건너간 사람들 막 받아들이고 입조하지 않았다. 한나라 와가지고 뭐 한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하지도 않았고 진범 방향의 여러 나라가 상소 아까 진 얘기했죠. 진 여러 나라 상소를 올려 천자를 보려고 해도 막아서 통하지 못하겠다. 막았다. 한마디로 이게 조공 바치고 싶다. 근데 이 시대는 조공이라는 게요. 그냥 무역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건을 갖다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 바치면요. 그만큼 선물을 줘요. 그 과정이 무역처럼 되거든요. 그러고 싶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이거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한나라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라의 침공은요. 사실 대대적으로 들어왔어요. 수만 명의 군대가 이끌고 왔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요. 단 한 명의 장수도 후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공을 세운 신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군사적 힘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침공을 계기로 이 위만의 정권 고조선이 내분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거왕이 암살되고 그 신하들이 앞다투어 한나라에 항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에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자신의 행정구역인 군현을 이제 고조선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위만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이게 사람이 중국인이냐 아니면 고조선인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중국 사람이 이제 고조선을 정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위만이 들어올 때 뭐 상투를 틀었다느니 조선인의 복장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요 설사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이 고조선의 왕이 됐다고 해서 그 고조선의 본질이 중국 국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위만이 왕이 된 뒤에도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라고 의미를 볼 수 있냐면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 이름이 사실 드러내는 바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구에서도 예를 들면은 옛날 전주를 연고지로 하던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그 야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구단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SK가 이거를 인수를 하는데 SK는 이 야구단은요 어떻게 해버렸다. 그 레이더스란 이름을 받지 않고요 연고지도 전주에서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쌍방울 레이더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자리를 잡고 SK 와이번스가 되죠. 근데 반면에요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가 망하려고 할 때 이 기아가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아는요 그 타이거즈란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타이거즈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인정하고 그걸 계승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만도 아마 이 조선이란 이름을 그대로 쓴 거는 이 조선이라는 그런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나중에 이제 이 정권에는요 토착민 출신의 이 높은 지에 오른 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니계상 삼이라든가 역계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거 앞만 봐도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위급 자리에 많았어. 이건 아마도 이제
토착민 출신으로서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갔다. 정복한 왕조라면 토착민을 쓰지 않고자 하죠. 왜냐면 언제든지 반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정복했다. 중국 사람이 정복한 국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찬탈했던 위만 조선은요, 고조선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라고 봐야 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사회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고 싶을 때, 제일 그 사회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란, 예를 들면은, 뭘 하지 말라, 뭐를 해라 하는 법은요, 그 사회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거나, 그런 행동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제수단이 동원되는 것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그 사회의 일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조선은 어떤 법이 있었느냐? 8조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8조법은 뭐냐? 8개의 조항이 있는 법이라는 거죠. 8개였다는 거예요, 법이. 자, 그 많은 법 8조가 있다. 사람은 죽일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여도 짝을 구할 수가 없다. 결혼 못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서라고 하는 한나라 역사책입니다. 선생님 8개 조항이라고 하는데 조항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알려진 조항은 총 해서 3개입니다. 8개 조항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한서라는 책을 썼던 이 반고어 8개 조항을 다 써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더 많을 텐데,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한서에서 야,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어 하고 요즘 말로 소개하는, 해외 소개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고조선의 법을 3개 조항, 그리고 이런 좀 약간 사회를 설명하는 내용 정도밖에 모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로도 고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보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조항이들 있겠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전 세계에서 다 보면요. 살인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요, 가장 높은 단계의 죄입니다. 가장 높은 형벌 수준을 받는 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 여러분 가끔 궁금하잖아요. 왜 사람을 죽인 자를 왜 높게 처벌할까요? 자, 모든 사회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 보장이나 중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 유지가 안 돼요.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누가 일을 할 것이며 누가 사회에서 정상적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얻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거나 그 사람이 죽여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권의 존중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즉 고조선 사회도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을 안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야생 상태죠.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게 농경사회와 노동력 중시를 했다. 농경사회였고 노동력을 중시했다. 선생님 왜 이걸로 이어집니까? 자, 보죠. 남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쳤단 말이야.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뭘 못해요?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 일 못하는 만큼은 뭘로 갚아라? 곡식으로 갚아라. 즉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죠.
노동력 놀면 안 돼. 너 노동력 놀게 했으니까 곡식으로 갚아. 근데 또 왜 하필이면 곡식이란 말이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곡식으로 치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노동력으로 치환하거나, 즉 바로 뭐다? 농경사회였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세계 조항이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 뭐 하는 겁니까? 자, 도둑질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많죠. 남의 물건입니다. 내 물건, 남의 물건. 남의 물건, 내 물건. 구분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바로 사유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법으로서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데요. 자, 노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노비가 있으면 노비 주인이 있겠죠. 노비 주인과 노비. 이미 이걸로만 해도 계급이지 않습니까? 상하가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 상하가 있는 사회라는 거죠. 자, 계급사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부속으로 이제 사회 설명하면서 내용이 나왔죠. 용서를 받아도 그리고서 이제 뭐 한다? 수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이런 내용이. 자, 근데 이 50만 전에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자, 용서받고자 하는 자 50만 전 내야 한다. 자, 화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사용했을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얘기한 화폐 가치 단위로 치환한 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쨌든 뭔가 대가를 내야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화폐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자들이 모두 정숙했다. 정숙이라는 게 뭘까요? 정숙. 정숙이 아닙니다. 정숙. 정숙이 뭐냐? 행실이 좋다. 마음이 곱다. 뭐 이런 겁니다. 음란은 뭐 여러분 다 알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편벽이 뭐냐? 이 편벽은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여자들을 편벽하다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보시면 질투가 심하다든가, 투기가 심하다. 혹은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이 모두 정숙하다. 아주 착하고, 음란하고 편벽하지 않다. 근데 이거를 여자를 이런 식으로 편견했다. 이거는 아마도 이 시기가 아무래도 좀 더 가부장적 사회,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이렇게 재단하던 사회였다. 가부장적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조항이 있는데요. 3개 조항과 이제 2개의 사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구년이 설치된 데면 원래는 법조항이 8개 조항이었는데 60여 개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조선인들의 저항이 세다 보니까요. 한 구년에서 이제 뭐 한다? 8개 조항만으로는요,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조선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한 나라가 4개 구년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굴러갔던 구년은 2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2개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이제 현도군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고구려나 이런 나라한테 밀려가지고요, 요동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뭐 어쨌든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 나라의 성립과 발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고조선 이후 성립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